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슈를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의 문정은입니다. 이 간밤 뉴욕 3대 지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비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던 지수가 이 발언이 있은 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 역시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의 강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나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시사한 건데요. 즉,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이겠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는 더 인상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또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발언하기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뉴욕 증시 장중 큰 변동폭을 보였었지만 마감은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이에 반응하면서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강세입니다. 오늘도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림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경제 소식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12월 국제 수지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경상수지가 배당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경상수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2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적자를 기록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1년 전보다 36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흑자폭이 554억 달러 축소됐지만 당초 한국은행이 제시한 흑자 전망치보다는 웃돌았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당시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이번 흑자 전환으로 2달 연속 적자 기록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된 건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축소됐고 또 본원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네, 이제 앞서 짚어주셨던 이 경상수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말씀해주신 이 상품 수지와 수출 등은 이 세부적 항목들 어떻게 집계가 되는 걸까요? 네,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뜻하는 상품 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49억 달러가량 감소했지만 적자폭은 전달 대비 축소됐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3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1년 전에 비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해외여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여행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운송 수지 흑자 규모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47억 9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흑자 폭을 늘렸고요. 이전 소득 수지는 2억 4천만 달러 적자를 시현해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 등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부동산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자세한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국민이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 2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과 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가량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만 명을 돌파하면서 2020년 19,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의 경우 분납 신청 인원이 거의 8만 명까지 폭증을 했었는데요.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7만 명에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납 신청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 신청세 규모도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총 분납 신청세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낸 전체 분납 신청세액은 2017년 3,723억 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난 겁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부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허용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나눠낼 수 있고요.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이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총 분납 신청세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 소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이죠. 이 5G가 곧 이용자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3천만 시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5G 가입자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3천만 명의 문턱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4만 명 늘어났는데요. 월 평균 60만 명씩 늘어난 셈이지만 약 80만 명씩 증가했던 재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3천만 명을 넘길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LTE 알뜰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69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5G 시장이 포화 양상이지만 추세로 본다면 올해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 3천만 명 시대가 빨리 오려면 그만큼 5G 이용자가 더 유입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5G 이용자 유입은 당분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기대작 갤럭시 S23이 오는 17일 정식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약에서는 이미 지난 S22 시리즈의 2배 물량이 판매가 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통삼사는 각종 사전 예약 혜택을 제시하면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요금제 다양화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업계에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금제 구간이 다양해지면 아무래도 소비자 이용폭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유입이 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G 어르신 요금제와 5G 중간 요금제 확대가 가입자 3천 시대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 경상수지와 또 종합소득세 그리고 5G 이동통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브리핑해드리는 시간,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원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속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지만 우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초기에 있다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하락폭을 딛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도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
계속해서 이 고점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41% 오른 2,48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 서비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79% 오른 77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챗봇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572억 원, 외국인은 4,30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장중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357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I 챗봇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6일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대화형 기술을 접목한 빙과 엣지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엣지를 시작으로 향후 AI 기반의 채팅 기능을 모든 브라우저에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까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AI 챗봇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IT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관련 테마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PER이 챗봇 GPT에 투자한 MS보다도 높게 측정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솔루션이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뱅크와 유엔제는 20%가 넘는 급등 흐름, 브리지텍은 10%대의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들의 강한 반등이 시장에 나타났었죠. 적자 행진을 끝내고 드디어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10%대, 대우조선해양은 25%, 한국조선해양도 12%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는 쉬어가고 있지만 건조량이 증가를 보였고 고부가 선종 위주의 수주 호조 등 실적 개선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가 살펴보면 현재 현대미포조선이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대, 세진중공업은 1%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네이버는 특히나 서치 GPT 출시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SK텔레콤이 챗 GPT 돌풍 속에서 ADAS을 정식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장 큰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KPM테크는 비보존 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국내 임상 3상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인 KPM테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깜짝 호실적 발표에 급등세 보여지고 있죠. 편의점과 슈퍼, 호텔 부문에서 모두 실적 호조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아가방 컴퍼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핀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STO 허용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핀거는 STO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1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윤 과장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욕장 상승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현재 수급 상위 종목 주요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거 현재 수급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LG전자에 대해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를 비롯해서 상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가가 이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컸었는데 오늘은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어제 그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 공시 이후에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에 등극을 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분석과 함께 오늘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견조한 수급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LG전자, 또 GS 리테일, SM까지 면밀히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중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LG전자를 오늘 수급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목표 주가 상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전장 사업 부분에 이러한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작년 4분기에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4분기에 LG 이노텍 그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점에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반적으로 재고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향후 출하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장 부분 쪽에서도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동반 순매수세 유입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전장 부분 성장세도 본격화되고 있는 LG전자를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오늘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9.05%까지나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전면전을 좀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SM 경영권 분쟁에 이제 주가까지 급등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네. 그동안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만 총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CJ가 가져가네 아니면 카카오가 가져가네 하면서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들썩들썩 거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저께 깜짝스럽게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9%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CBA 형태로 약
0.05%를 가져가는 것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약 2,1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그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튀었고, 그리고 장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이수만 총괄이 법원에다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현재 낸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수만 총괄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런 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상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카카오엔터가 다 아시겠지만 사우디로부터 약 6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중에 2천억을 CB와 증자를 통해서 지분 9%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4천억을 가지고서 소위 공개 매수를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고가의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지분 19%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시장이 베팅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천억을 가지고서 이수만 총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6천억 가지고서는 거의 뭐 한참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수만 총괄을 제외한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해피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 좀 앞서 살펴주셨는데 이런 경영권 분쟁 악재일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이 SM의 단기 주가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법정 분쟁에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측이 좀 승소를 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이제 SM 앞서 디스카운트 해소나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번 사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일단은 이수만 총괄 측의 주장은 회사의 경영상 어떻게 뭐 긴급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상법에 위배가 된다. 정관에 위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SM의 정관을 보게 되면은 전략적 제휴의 경우에도 증자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나온 공시를 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전략적 제휴에 의한 증자라는 것을 이미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10년 이후로 이수만 총괄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가 아닙니다. 지분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크 기획이라는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도 아니고 SM의 전체 매출의 약 6%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와인 파트너스가 개선을 요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어떤 흐름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인용이 됐나기보다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중간중간 뉴스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당분간은 공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이 만약에 현 경영진의 승리로 일단락이 될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카카오와 SM의 콜라보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사업까지도 다방면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카카오, SM,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3자 간 MOU를 맺기도 했었는데요. 이 세 기업 중에 자, 가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SM이 먼저 가장 큰 주가 측면에 봤을 때는 상승세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카카오가 SM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쪽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구조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지배하고 카카오 엔터가 SM을 지배하는 즉 SM이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M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 SM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손자회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SM의 추가 지분 확보 경쟁에 의해서 SM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다 잘 돼서 SM을 카카오가 인수를 했다, 30%가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가에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 엔터의 지분 가치랄까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의 우상향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SM의 인수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가 갑자기 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 또 SM 이렇게 좀 관계를 정립해 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카카오는 할아버지격, SM은 손자격으로 이렇게 연결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SM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주가의 향방일 텐데요.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와 SM의 주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설명해 돈을 쓰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인수되는 기업인 SM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카카오가 신경 쓰는 것은 카카오 엔터의 IPO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적으로 SM을 인수 작업을 끝난 이후부터 아마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IPO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IPO 얘기가 시작되고 IPO에서 카카오 엔터의 지분 가치, 다시 말해서 카카오 엔터의 현재 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약 10조 정도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로 인해서 카카오 역시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라면은 둘 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주가 측면 놓고 온다면 당연히 SM이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SM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재앙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 증권가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자, 이 카카오 엔터 앞으로의 성장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말씀을 해주신 IPO 관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을 통해서 카카오 엔터가 우회 상장 또는 단독 상장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 카카오 엔터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SM 후광 효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카카오 엔터가 즉 다시 말해 카카오가 왜 이렇게 SM을 정말 이렇게 사력을 당해서 인수를 하려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카카오를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자회사들을 다 상장을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쪼개기 상장, 그래서 카카오 자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계속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구글이나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만 나왔다라면은 바로 상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계속적으로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엔터의 이 몸집 불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SM에 대한 인수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현재 10조 원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부채가 거의 1조 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SM이라는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는 K-팝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어떤 K-팝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IPO 평가에서 밸류에이션 평가가 훨씬 더 점프업 될 가능성이 높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PO에서 현재 10조로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 들어서 시장이 좀 더 나아지게 된다라면은 10조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자금 조달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례가 당해서 SM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빈살만 사우디로부터 6천억의 돈을 받아서 10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아서 IPO를 하게 되면은 자금을 거의 뭐 조 단위를 몇 조 원을 끌어모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서 어떻게 보면은 조 단위 몇 조 원의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카카오는 세우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돌아가는 어떤 구조나 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SM의 주가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엔터의 IPO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카카오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SM 인수 배경에 이 카카오엔터 상장 준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M 주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카카오의 주가도 좀 선방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증시 한방 코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최근 시장의 한방을 가격한 주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됐지만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시장을 한 차례 끌어내리기도 했죠. 미 고용지표에 따른 시장 영향과 기업 실적 악화 우려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성장주의 주가, 또 마지막으로 상저하고 상고하저 그 팽팽한 논란의 끝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힘이 실렸던 지난 1월 국내 증시였습니다. 자, 하지만 2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됐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에 앞서 지난주는 좀 국내 증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 주간 단위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1월에 강세장에서 2월에는 약세장으로 흘러간 상황인데 이런 반전된 분위기 다소 달갑지 않게 느껴지긴 사실입니다. 박사님께서 이런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 1월에 많이 올랐는데 2월 들어서 조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1월 달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작년 연말 대비 올 중순에 1월 중순에 뭐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100bp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 조금 주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경기도 조금 우려했던 경착륙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는 안정되고 경기 위험은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거죠. 이게 1월 장세의 강세장의 기반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2월 달 들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르려면 계속 경기 지표가 조금 확인돼야 되겠죠. 좋은 지표가 확인돼야 되고 또 금리는 많이 안 올라야 되고요. 물가는 잡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네. 금리와 물가와 경기라는 측면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2월 달은 이제 그런 것이 충돌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1월의 선박 요인을 금리는 안정이 됐고 또 다소 회복된 경기. 하지만 2월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난주에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냈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 지난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뭐 현지 시간으로 12시 40분쯤 그 대담을 했죠. 네. 루빈스타인 회장과 대담을 했는데 결론은 뭐 좀 중립적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매파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굉장히 비둘기적이거나 이런 멘트는 없었고요. 네네. 사실 시간이 걸린다 물가 잡는데 알고 있다라는 쪽으로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어떤 표현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셌다. 시장의 에너지가 셌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조금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좀 긍정적이라면 결국에는 내년도에 물가가 2%대에 갈 거다. 2%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거다.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달성할 거다. 그리고 뭐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단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y라고 했습니다. 네. 할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는 단호한 뭐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처럼 꼭 올려야 돼. 뭐 이런 표현은 안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 경제 좀 성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한국 경제 저성장 머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MF도 2023년 올해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나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1월 국내 증시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자, 이런 경기와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좀 말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현상을 호재로 봐야 할지 악재로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향후 이 상황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재료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뭐 저기 미국 고용 시장도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은 미국 고용 시장은 뭐 좀 구조적으로 뜨거운 편이고 팬데믹 때 한 35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임금이 어쨌든 뭐 지금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매우 스트롱하다, 강하다. 그래서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굉장히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시장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시장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대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중소기업들은 뭐 지금 경기 둔화기에서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경제 체력이 재무적 체력이나 여러 가지 대응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한냉 전선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고용 지표는 좋은데 한국 고용 지표는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좋은데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경기 위험이 줄었다는 거지 경기가 조금 그 랜딩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경기가 약간 뭐 둔화되고 있고 특히 수출 중심의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이런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세계 교육이 조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올해 세계 교육 증가율은 한 1.8%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이거는 2000년에서 2019년에 한 5% 평균 증가율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번 경기 회복기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 교육이 얼만큼 가파른 속도로 개선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서서히 각도가 굉장히 낮게 세계 교육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출 경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상당히 좀 존재한다. 내수와 수출이 좀 다 둘 다 안 좋은 상황이 올해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서 미국과 상당히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금융시장은 미국과 커플링 되는데 경제는 디커플링 되고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이제 국내 시장, 좀 고용 시장은 네. 좀 견조하지 않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내수와 수출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고용 시장 호재는 증시와 주식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 이런 탄탄한 모습을 보였던 미 고용 시장 때문에 3월엔 베이비 스텝 또 5월에는 금리 인상 중단 이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는 상황이 연출된 듯합니다. 이제 하지만요, 이제 앞서 파월 의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 경로 전환을 급격하게 조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시고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파월 의장 자신도 데이터에 의존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분석가들도 데이터에 의존해야 되겠죠. 당장 뭐 2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다음 주에 발표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소비자 물가와 또 그 뭐 2월 달 고용 지표 3월 어쨌든 그 다음 FOMC까지 어쨌든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서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건지 말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3월은 뭐 어쨌든 25bp는 확정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5월 2일에서 3일 진행되는 FOMC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릴 거라는 쪽으로 사실 좀 약간 무게가 실려 있고요. 늘 뭐 CME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왕좌왕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월 달에 종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만약에 2, 3월 고용지표와 CPI가 많이 높게 나온다면 연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연준도 어제 파월 의장이 조금 발뺌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짚어본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보다 이 세부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증시가 경기에 상응하지 않고 예상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름에 따라 증권가에서는요, 이 전망을 수정하기 바쁜데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앞서 상저하고라고 전망했던 것에 대해 다양한 이런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요, 현재 증시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중 어떤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뭐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고하고는 아니고요. 네네. 상저하저도 아니고 네. 좀 비스듬한 N자형의 반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6번 정도의 베어 마켓 랠리를 하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걸 거꾸로 이제 뒤집은 형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살짝씩 이제 저점을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점진적인 상승 장세. 하지만 급격한 상승 장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경기 지표가 일단은 올해는 연착륙이냐 뭐 아니면 노랜딩이냐 이런 측면에서 랜딩은 랜딩이다. 경기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적도 얼만큼 덜 나빠지느냐의 문제지 기업 실적이 조금 주춤한 거는 맞다. 그 기업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후퇴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경제 국면은 파월 의장이 제시했듯이 디스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국면은 역실적 장세,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는. 그래서 올해 증시는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바로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바로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위험은 작년 같지는 않다.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종목 고르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조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할 경우에는 결국 주식시장에 출렁거림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박스권이든 아니면 점진적 비스듬한 N자형이든 하락 구간에서 조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가요? 안전 마진, 좀 보수적인 잣대로 그래도 싸다.
네. 보수적으로 봐도 그래도 싸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래도 성장한다. 그리고 주식시장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종목을 좀 올해는 성장주의 순환매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편하게 그래도 종목 고르기에 좀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월 증시에 대한 이 증권가의 분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주 강세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장주의 순환매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증권가에서도 성장주의 강세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업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반기까지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최근 이런 성장주의 강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저희의 어쨌든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물가도 잡히고 통화 정책도 늦어도 5월에는 이제 동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성장주가 뭐 전체 주식 시장에 언더퍼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장주가 어쨌든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갈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렇게 좀 전체적인 물가가 좀 시원스럽게 아주 액티브하게 잡힐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헤드라인 물가는 잡혀도 근원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성장주를 조금 너무 비싸게 살 경우에는 결국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금 좀 손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성장주 테마에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뭐 무방하다.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올해는 초강세장은 아니니까 초강세장일 때는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사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성급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성장주도 좀 골라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 계속 성장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분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초부터 뭐 AI, 메타버스 등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특히 최근 시장을 휩쓴 화두가 바로 챗 GPT였습니다. 이 오픈 AI와 챗 GPT 오픈 AI의 챗 GPT에 이 구글 경영진이 코드레드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대항마로 바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챗 GPT, 바드 등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변모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AI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단번에 파급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난 게 오픈 AI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데 뭐 사실 요즘에 스치기만 해도 AI 자만 붙으면 뭐 이렇게 약간 그 상기되는 게 있죠. 몇 년 전에 NFT만 붙으면 이제 계속 주가가 이제 과열을 보였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테마주는 뭐 사실 테마주의 성격에 맞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조금 뭐 펀더멘탈하게 그래도 어느 쪽 기업이 AI의 좀 진수고 좀 비즈니스에서 또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챗 GPT는 지금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 거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조금 폭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안이라든지 서버 하면 사실은 반도체죠. 그리고 AI 쪽에 경쟁이 붙을수록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어쨌든 뭐 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 사실 AI의 상업화의 어쨌든 결정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엔터, 뮤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업체라든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산업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서 비즈니스로 결국에는 구현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이제 1월의 영광을 2월에도 좀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이 2월 투자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어떤 점에 좀 방점을 둬야 될까요? 네, 저는 뭐 무엇보다도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뭐 최근에는 이제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가 미국에서 국제 10년물이 다시 또 3.5% 위로 딱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금리가 조금 다시 주춤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보수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올해는 금리를 어쨌든 기준 잣대 삼아서 조금 시장을 읽어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어쨌든 경기는 뭐 조금 뭐 위험이 제한돼 있다라고 이제 좀 제한돼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좀 금리에 연동돼서 투자 전략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라든지 좀 소부장, IT 부품 장비 이런 쪽도 지금 많이 PR이 착해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직은 시장이 화끈 달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매수세가 실리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도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국내외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